제발 누가 좀 살려주세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원도 미시령 고갯길이었습니다. 한 대의 경차가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어요. 타이어 하나는 이미 허공에 떠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질 판이었죠. 차 밖에서 노부부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대의 트럭이 멈춰서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20살 청년이 내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쇠줄을 움켜쥐고 목숨을 건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구한 노인은 대체 누구이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이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 강원도 미시령 고갯길 위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살 박재윤은 5톤 트럭의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여도 쏟아지는 눈발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11월인데 이렇게 일찍 눈이 오다니. 재윤은 졸음을 쫓으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오히려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잠들면 안 돼. 2번만 더 왕복하고 아버지 약값 내야지. 재윤의 입에서 작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재윤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1년 만에 자퇴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공사장 막노동, 물류창고 상하차, 택배 분류 알바를 전전하다가 지금의 일자리를 얻었죠.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 월급만큼은 괜찮다며 소개해준 곳이 바로 오성건설자재였습니다. 20살의 운전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자마자 이곳에 들어왔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밤새 트럭을 몰았습니다. 이제 겨우 2달째였지만 몸은 이미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그래도 재윤에게는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재윤은 대시보드 위에 꽂아둔 낡은 사진을 힐끗 바라봤어요.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아직 건강했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자신이 담겨 있었죠. 재윤은 거칠어진 손끝으로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지킬게. 그것이 재윤의 전부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단 하나뿐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핸들을 놓을 수가 없었죠. 재윤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한 도로에 정신을 집중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직. 갑자기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나왔어요. 야, 박재윤.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느릿느릿 기어가냐? 당장 다음 현장으로 튀어. 재윤의 심장이 쿵하고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죠. 네, 죄송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짜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욕설을 퍼붓던 사람은 오성건설자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오상철 소장이었어요. 창업주의 장남인 그는 언젠가 사장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골라 괴롭히기 일쑤였죠. 아무도 그에게 대들지 못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화살이 이제 재윤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운전을 마쳐도 재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겨우 밝아올 무렵 재윤은 경기도 외곽의 공사 현장에 도착했어요. 트럭에서 내리자 칼날 같은 새벽 한기가 작업복을 뚫고 피부를 찔렀습니다. 춥다.
내쉬는 숨이 눈앞에서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녹아 사라졌어요. 밤새 내린 눈이 비로 바뀌었는지 현장 바닥은 질척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안전화가 진흙탕에 푹푹 빠졌습니다. 야, 박재윤, 뭘 멍하니 서 있어? 사무실 창문 너머로 오상철 소장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당장 철근 내려. 네. 재윤은 짧게 대답하고 트럭 뒤쪽으로 향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크레인 작업이었습니다. 트럭에 달린 소형 크레인을 조작해서 짐칸에 실린 차가운 철근 묶음을 와이어로 걸어 올렸어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철근 묶음은 재윤의 가느다란 팔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였죠. 재윤은 신음을 흘리며 레버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발이 미끄러질 것 같아서 한 발 한 발 땅을 단단히 밟았습니다. 팔과 어깨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레버를 조작했어요. 그때 휴게실 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나이 많은 작업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살짜리 애송이가 무슨 크레인을 몰아. 어차피 금방 그만두겠지 뭐. 차가운 시선이 등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재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을 위해서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했습니다. 묵묵히 그날의 할당량을 끝냈죠. 땀에 젖은 몸으로 트럭에 돌아와 운전석 문에 손을 댄 순간이었어요. 재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미끈거리는 차가운 감촉. 뭐지? 손을 들어보니 검은 기계 윤활유가 손바닥에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겁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발라놓은 거였죠. 재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신을 향한 분명한 악의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을 때 재윤은 겨우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밤새 운전하고 힘든 작업까지 마친 몸은 진흙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열쇠 구멍에 열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헛돌렸어요. 겨우 차가운 금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좁은 방 안에는 아버지가 드시는 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안쪽 이불이 뭉실 움직이더니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윤아, 왔구나. 이불 속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등이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이 고생을 다 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더 주무세요. 재윤은 작업복에 묻은 진흙과 기름이 방을 더럽히지 않도록 현관 안쪽에 조심스럽게 섰어요. 그리고 자기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자리였어요. 작은 사진틀 속에서 어머니가 예전과 똑같은 미소로 재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오늘도 하루 버텼어요. 깊게 숨을 한 번 내쉬고 나서야 재윤은 아버지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그보다 약은 드셨어요? 밥도 제대로 드셔야 해요. 재윤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더 무거운 것도 안전하게 옮기는 법을 배웠어요. 와이어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문 손잡이에 발라져 있던 기름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탓할 테니까요. 재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 약값 다 벌 테니까. 아버지는 병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요. 곧바로 견딜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돌려 격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미안하다. 목이 좀. 그 기침이 재윤의 말에서 도망치려는 것이라고는 그때의 재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아버지의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겨우 가라앉자 아버지는 사라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재윤아,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평소에 힘없는 사과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윤의 일상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문 손잡이에 묻어있던 검은 기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누군가 재윤의 작업 장갑 안에 날카로운 철 조각을 넣어두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기며 모두가 그를 피했습니다. 재윤은 알고 있었어요. 오상철 소장이 자신을 찍었다는 걸요. 소장이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으면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다음 표적이 되지 않으니까요. 약한 자를 짓밟아야 살아남는 곳. 그게 오성건설자재의 민낯이었죠. 그날도 재윤은 새벽 4시부터 트럭을 몰았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물류단지에서 철근을 싣고 강원도 현장까지 왕복하는 길이었어요. 편도만 3시간 반. 눈이 내리면 4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히터를 틀어도 트럭 안은 냉장고처럼 쌀쌀했습니다. 재윤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였죠. 대시보드 위에는 여전히 색바랜 가족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 재윤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번 달 월급만 받으면 아버지 약값 3달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 생각만이 재윤을 버티게 했죠. 지지직. 무전기에서 익숙한 잡음이 터지자 재윤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박재윤. 역시나 오상철 소장의 고함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현장에서 자재 기다린다고 난리인데 뭘 하고 있는 거야? 재윤은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미시령 고개 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요. 눈? 핑계 대지 마. 다른 놈들은 다 도착했어.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애초에 이 노선을 맞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고 위험한 미시령 구간은 항상 재윤의 몫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빨리? 네 최대한이 그 정도야? 쓸모없는 놈. 뚝. 일방적으로 무전이 끊겼습니다. 재윤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각이었어요.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오상철 소장이 사무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 소장이 재윤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숨결이 코끝을 찔렀어요. 네가 늦어서 공정이 얼마나 밀렸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고갯길의 눈이. 또 핑계야? 퍼! 소장의 손바닥이 재윤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재윤은 비틀거렸어요. 귀가 멍하게 울렸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죠. 한 번만 더 늦어봐. 그날로 잘리는 줄 알아. 소장은 그 말을 내뱉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작업자들이 슬금슬금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기까지 했죠. 재윤은 화끈거리는 뒤통수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손바닥에 희미하게 피가 묻어나왔어요. 소장의 손톱에 긁힌 모양이었습니다. 눈물을 억눌러 담았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트럭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크레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철근 묶음이 와이어에 매달려 천천히 올라갔어요. 재윤은 레버를 조작하며 무게중심을 잡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작업만큼은 정확했죠. 쟤는 맞고도 일하네. 어휴, 불쌍한 건지 멍청한 건지. 휴게실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윤이 고개를 돌리자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하은 대리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이 험한 곳에서 유일하게 재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죠. 이거요. 하은이 작은 밴드와 소독약을 내밀었습니다. 머리 뒤쪽 긁혔잖아요. 바르세요. 재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회사에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이 어색하게 받아들자 하은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소장님이 예민해요. 조심하세요. 네, 그냥요. 조심하라고요. 하은은 그 말만 남기고 종종 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재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죠. 밤 11시, 재윤은 겨우 반지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약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윤은 신발을 벗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약도요? 먹었지. 재윤은 부엌 한쪽에 놓인 도시락 용기를 힐끗 봤어요. 아침에 싸둔 죽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재윤은 모른 척했어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씻고 올게요. 재윤은 기름과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벗으며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재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번 달만 버티면 돼. 그때 욕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윤아. 네.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윤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기다렸어요. 아버지 왜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욕실을 나와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자마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미시령 고개를 또 넘어야 했죠. 주무세요, 아버지. 그래. 잘 자라. 아버지의 대답이 유난히 작게 들렸습니다. 재윤은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재윤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반,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작업복을 챙겨 입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나 기침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방 안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재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출근해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가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이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불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재윤은 황급히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봤어요.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윤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있던 자리.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틀도 작은 재단도 어머니의 영정 사진도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뭐야 이게. 그때 낡은 밥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겉봉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재윤.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 한 장과 여러 장의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찾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윤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편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종이 뭉치를 보았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1장, 2장, 3장. 날짜도 다르고 빌려준 사람도 다른 차용증이 여러 장 섞여 있었어요. 재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액을 더해갔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2억 원. 재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어요. 어머니의 사진까지 가지고요. 그리고 2억 원이라는 빚만 남겨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윤의 눈이 차용증 맨 위에 적힌 채권자 이름에 닿았습니다. 오상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자신이 오성건설자재에 오게 됐는지, 왜 오상철 소장이 처음부터 자신을 괴롭혔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지, 모든 게 처음부터 짜여 있었던 거예요. 재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목구멍에서 짓눌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요? 왜 이래요?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재윤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창밖에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얼마나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창밖은 이미 뿌옇게 밝아져 있었어요. 손에 쥔 차용증이 눈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2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재윤이 아무리 밤새 트럭을 몰아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빚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떠넘기고 사라져버렸어요. 엄마 사진까지 들고서요. 재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왜 하필 엄마 사진이었을까요? 재윤에게 남은 엄마의 흔적은 그것뿐이었는데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재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떡하지?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오성건설자재였습니다.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재윤. 오상철 소장의 고함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출근을 안 해? 네 오늘 미시령 노선이잖아. 재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빚더미에 깔렸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재윤은 전화를 끊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재윤은 젖은 얼굴을 대충 닦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텅 빈 방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머니 사진이 있던 자리가 유독 휑했습니다. 재윤은 입술을 깨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재윤은 철근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미시령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일찍 찾아온 눈보라가 본격적인 겨울 폭풍으로 변해 있었어요. 유리창이 덜컹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여도 쏟아지는 눈발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눈이 너무 심하다. 재윤은 마른 입술로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출발 전에 체인을 감아둔 덕분에 간신히 미끄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오늘 아침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사라진 어머니 사진, 차용증에 적힌 오상철이라는 이름. 집중해. 지금은 운전에 집중하자. 재윤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붙잡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앞의 도로가 크게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어요. 어둠과 눈보라 때문에 커브 너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핸들을 돌렸어요. 커브를 막 빠져나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끝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경차 한 대가 도로 왼쪽 절벽 쪽으로 비스듬히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쪽 바퀴는 완전히 허공에 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계곡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았죠. 뭐야, 저게. 재윤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거운 트럭이 눈 위에서 살짝 미끄러지다가 간신히 멈췄어요. 재윤은 급히 문을 열고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눈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그 순간 재윤의 눈에 경차 옆에 서 있는 두 개의 인형이 들어왔어요. 노부부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공포와 추위에 얼어붙은 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어요. 재윤은 미끄러운 눈길을 뛰어갔습니다. 경차 가까이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차체가 거의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앞바퀴 하나가 완전히 절벽 아래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바로 굴러떨어질 판이었죠. 재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비스 불가. 전파가 터지지 않았어요. 이 깊은 산골 고갯길에서는 구조대를 부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윤의 시선이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어요. 크레인이 달린 5톤 트럭. 윈치 기능을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재윤은 눈보라에 묻히지 않도록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제 트럭 크레인으로 끌어올릴게요. 차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 계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확인하고 재윤은 곧장 트럭 짐칸으로 달려갔어요.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필요한 것들을 꺼냈어요. 크레인 컨트롤러, 굵은 와이어, 그리고 와이어와 차체를 연결할 무거운 금속 샤클. 이것들은 모두 재윤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딴 자격증 교육에서 사용법을 철저하게 익힌 도구들이었습니다. 와이어 거는 법과 소형 크레인 조작만큼은 현장에서도 인정받았던 재윤의 유일한 기술이었죠. 재윤은 손전등을 켜고 경차 아래로 기어 들어갔어요. 차가운 눈이 등을 적셨습니다. 차체가 삐걱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어디에 걸어야 하지? 재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범퍼는 약해서 끊어질 거야. 차축이나 프레임에 걸어야 해. 눈에 반쯤 파묻힌 차체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췄어요. 프레임의 가장 튼튼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다. 재윤은 망설임 없이 샤크를 그곳에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크레인의 와이어를 연결했습니다. 손놀림에 거침이 없었어요. 현장 선배들에게 와이어 거는 것만큼은 프로라고 비꼬듯 칭찬받았던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뒤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재윤을 바라봤어요. 이런 눈보라 속에서 20살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이가 철 와이어를 다루고 있으니 놀랄 만도 했죠. 위험하니까 트럭 뒤에 계세요. 재윤은 외치며 크레인 컨트롤러를 움켜쥐었습니다. 트럭과 경차 사이에 서서 스위치를 눌렀어요. 와이어가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해진 와이어가 무거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올라와라. 재윤은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기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눈에 파묻혔던 타이어가 공회전하는 걸 억누르듯 차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은 신중하게 컨트롤러를 조작하며 기울어졌던 경차를 천천히, 확실하게 안전한 도로 위로 끌어올렸어요. 차체가 완전히 지면과 수평이 된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풀렸습니다. 재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휴, 됐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윤은 곧바로 노부부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재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이제 괜찮으세요? 재윤이 대답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재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서 어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손이 재윤의 손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심하니까 일단 제 트럭에 타세요. 히터 켜놨으니까 거기가 따뜻할 거예요. 재윤은 두 노인을 부축하듯 트럭 조수석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 항상 야식 대신 마시던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어요. 재윤은 뚜껑에 차를 따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맙네, 정말.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받아들었어요. 할머니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저 아래로 떨어졌을 거야. 아니, 얼어 죽었겠지. 아닙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재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어 거는 솜씨 정말 대단했어. 할아버지의 눈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와이어를 어디에 걸지 판단하는 것, 감아 올리는 속도 조절, 전부 망설임이 없더군. 마치 프로 같았어. 그 말에 재윤의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현장에서는 늘 애송이 취급만 받았습니다. 자기 기술을 똑바로 인정해 준 사람은 이 할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재윤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목숨의 은인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재윤입니다. 재윤은 잡힌 손에 조금 당황하면서도 대답했어요. 근데 빨리 구조대 불러야 하는데 아까부터 휴대폰이 터지질 않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외투 안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잠깐, 나는 자네에게 꼭 이걸 줘야겠네. 할아버지가 꺼내든 건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여기로 연락하게.
하지만 재윤은 명함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재윤은 황급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그런 건 괜찮아요. 사람 도와주고 뭘 바라면 안 되잖아요. 재윤에게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직 배달해야 할 철근이 트럭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보다 제가 고개 아래로 내려가서 전파 터지는 데서 신고할게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재윤이 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기적처럼 전파를 한 칸 잡았습니다. 노부부는 곧바로 구조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눈보라 속에서 노란 경광등 빛이 보이더니 견인차가 도착했어요. 재윤은 구조대원에게 상황을 인계하고 노부부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조심히 가세요. 아, 재윤 씨, 잠깐만. 할아버지 부부가 뭔가 말하려는 걸 뒤로하고 재윤은 서둘러 트럭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갯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구조대원과 이야기하면서도 노부부가 재윤의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트럭 뒤에 적힌 오성건설자재라는 상호를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때의 재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재윤은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침, 2억 원의 빚, 그리고 방금 전의 구조.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트럭을 몰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재윤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구한 두 노인이 누구인지요. 눈보라 속에서 노부부를 구한 그날 밤. 재윤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마지막 배달을 끝냈습니다. 철근을 모두 내려놓고 텅 빈 트럭을 몰아 회사로 돌아왔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사라진 어머니 사진, 2억 원의 빚. 그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죠.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재윤은 건물 한쪽에 마련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남자들이 쓰는 공간과 얇은 합판 하나로 칸막이 된 구석. 그곳에 재윤 전용의 작은 탈의 공간이 있었어요.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으려고 낡은 철제 로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재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없다. 로커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리에 걸어뒀던 낡은 가디건이 사라졌어요. 로커 바닥에 놔뒀던 닳고 다른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재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가디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준 거였습니다. 재윤아, 이제 20살 다 됐으니까 선물. 병상에서 힘겹게 웃으며 건네주셨죠. 빠듯한 살림의 무리에서 사신 거라는 걸 재윤은 알고 있었어요. 기름과 흙투성이 작업복을 벗고 그 가디건을 입는 순간만이 재윤이 트럭 기사가 아닌 20살 청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거짓말.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로커 안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위치를 착각한 건가 싶어 옆 로커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칸막이 너머에서 일부러 내는 것 같은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 숨겼구나. 재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절망이 밀려왔어요. 어떡하지? 이러면 집에 못 가는데. 칸막이 넘어 남자들에게 물어볼까요? 아니, 물어봤자 비웃음만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들이 숨긴 게 분명한데 순순히 돌려줄 리가 없었어요.
재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재윤은 방금 벗으려던 작업복을 다시 입었어요. 녹은 눈과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옷이었습니다. 안전화도 진흙이 잔뜩 묻은 그대로 신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추억도 청년으로서의 작은 자존심도 집에 돌아갈 깨끗한 신발도 전부 빼앗겼습니다. 재윤이 칸막이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야, 쟤 진짜 저꼴로 가나? 안전화 신고 집 가는 거 봐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얇은 합판을 뚫고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휴게실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조롱하는 목소리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어휴, 불쌍한 건지 한심한 건지. 그래도 재윤은 참았습니다. 재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에 진흙투성이 안전화를 신은 채로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대놓고 코를 막기도 했죠. 재윤은 버스 맨 뒷자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쓰러지고 싶었어요. 재윤은 비틀거리며 반지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텅 빈 방. 아침에 뛰쳐나갔을 때와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사진이 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떠났어. 어머니 사진도 가져갔어. 가디건도 잃어버렸어. 이제 남은 건 빚뿐이야. 재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재윤은 그 자리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따르릉. 요란한 벨소리에 재윤은 퍼뜩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 오성건설자재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재윤은 부은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재윤. 오상철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고함과는 달리 묘하게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네. 무슨 일? 닥치고 와. 할 말이 있어.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윤은 어제 그대로인 작업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오상철 소장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들어서자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웃음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재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모든 걸 내려다보는 듯한 비열한 미소. 왔네. 소장이 신문을 탁 접었어요. 할 얘기가 무엇인가요? 재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있지. 소장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재윤을 훑어봤습니다. 네 애비 말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빚갚을 돈 마련한다고 집에 있던 물건 팔아달라고 하더라. 소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윤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의로 좀 빌려줬지. 설마 그 돈 들고 튈 줄은 몰랐는데.
집에 있던 물건, 그건 어머니 사진과 영정이 있던 작은 재단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바꾸기 위해, 도망칠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버린 거였어요. 재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 네가 갚아야지. 소장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어요. 법적으로 네 나이면 충분히 채무 승계 가능하거든. 재윤은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재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갚겠다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아, 그거?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네. 네 애비가 튀었잖아. 빚쟁이 아들 데리고 있다가 노동청이라도 들이닥치면 골치 아프거든.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넌 해고야. 해고. 그 단어가 재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네 같은 애 어디서 건드려봤자 나만 손해야. 그냥 나가. 소장의 말투는 쓰레기를 버리듯 가벼웠습니다. 잠깐만요. 재윤은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저 여기서 잘리면 안 돼요.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네 사정이고. 소장이 재윤의 말을 잘랐어요. 난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어. 알았으면 가. 재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이요. 자존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눈보라 속에서도 밤새 트럭 몰고. 시끄러워. 소장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 재윤에게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골치 아픈 놈 데리고 있다가 무슨 일 터지면 내 책임이야? 됐고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 소장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야, 거기 있는 놈들. 밖에 서 있던 작업자 몇 명이 힐끗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얜 오늘부로 잘렸어. 다시는 현장 얼씬도 못하게 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꺼봐, 금방 잘릴 줄 알았어. 재윤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뭐해? 안 나가? 소장의 고함에 재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로커에서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 볼품없는 옷까지 몇 벌. 그걸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회사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재윤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이 몰던 트럭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대시보드 위, 거기에 아직 꽂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가지 않은 유일하게 남은 것, 색바랜 가족 사진이었어요. 재윤은 그 사진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절대 안 뺏겨.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고 재윤은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재윤은 그 비를 그대로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집에 가봤자 곧 월세가 밀릴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2억 원의 빚만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어딘가를 향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재윤은 동네 작은 공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지개 어린이 공원. 어릴 때 어머니와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재윤은 비에 젖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요.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어요. 재윤은 그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끝마저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무릎 위에 놓인 가방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는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어린 재윤도 그 웃는 얼굴들이 지금의 재윤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재윤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빠는 왜 그런 거야? 엄마 사진을 왜 판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약속한다고 했는데 나 이제 어떡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어요. 비는 점점 거세졌고 재윤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흐릿한 시야 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빗속에서 그 차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우산을 쓴 누군가가 천천히 재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들 힘도 없었어요. 그냥 비에 젖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재윤을 때리던 빗줄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재윤 위로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어요. 재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 낯익었어요. 박재윤 씨. 침착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가 재윤에게 닿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그 얼굴은 눈보라 치던 밤 절벽 끝에서 구해줬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재윤은 멍하니 그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꿈인가? 하지만 우산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눈보라 속의 인연이 지금 재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정말 그날 밤의 할아버지인가요? 눈보라치는 미시령 고갯길에서 구해드렸던 그분인가요? 재윤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할아버지는 재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자네 트럭 뒤에 적힌 회사 이름을 적어뒀지. 오성건설자재. 재윤은 그제야 기억났어요. 구조가 끝나고 떠날 때 백미러로 봤던 노부부의 모습. 자신의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던 그 눈빛. 오늘 감사 인사드리려고 그 회사를 찾아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자네가 오늘 아침에 해고당했다더군. 재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집으로 갔는데 이미 비어 있었어. 심상치 않다 싶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지.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자네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사무실의 한 여직원이 몰래 알려주더군. 김하은 대리. 재윤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밴드를 건네주며 조심하라고 했던 유일한 사람. 그분이 공원에 가보라더군.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야. 저도 예전에 소장한테 당해봐서 그 심정을 알아요. 갈 곳이 없으면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재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다행히 있었어. 재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찾아다닌 걸까요? 고작 길에서 한번 도와드렸을 뿐인데. 일어나게.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윤은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재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할아버지가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차로 가지. 안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 재윤은 이끌리듯 검은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차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재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수석에 계셨던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가 재윤의 모습을 보고 입을 막았어요.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 어쩜 이리 차갑게 있었어? 재윤은 영문도 모른 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느새 누군가가 따뜻한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주었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따스한 바람이 얼어붙은 손끝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은 담요를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죽기 직전에 보는 환상인가?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윤 씨,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윤이 고개를 들자 할머니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해고당했다고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재윤의 마음속 깊이 틀어막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둑이 무너지듯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요.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만 남기고요. 2억 원이나요. 재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담요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사진까지, 엄마 영정 사진까지 팔아버리고 갔어요.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사 소장이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아버지가 도망갈 수 있게요. 재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짜여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그 회사에 묶어두려고요. 빚으로 저를 올가매려고요. 할머니가 재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로커에 있던 엄마 가디건도요. 누가 숨겨버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준 건데 재윤의 목이 메었어요. 엄마의 유일한 선물인데 그것도 빼앗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윤의 손을 꼭 쥐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빚쟁이 아들 데리고 있기 싫다고. 골치 아프다고. 재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집세도 못 내요. 일자리도 없어요. 빚만 2억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재윤 씨, 자기소개가 늦었군.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성건설그룹 회장 한태성이야. 재윤의 숨이 멎었어요. 한성건설.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 그룹이었습니다. 해외 현장까지 진출한 굴지의 대기업. 뉴스에서만 봤던 그 이름. 이쪽은 안 사람 이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재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윤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구해드린 분이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고요? 명함을 건네려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회사 이름이 대단해 보여서 거절했던 그때. 진짜였던 거예요? 재윤 씨.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자네의 기술은 진짜였어. 네. 눈보라 속에서 차 프레임의 가장 튼튼한 부분을 찾아내는 판단력. 와이어를 거는 정확한 위치 선정. 윈치를 감아 올리는 속도 조절.
회장의 눈이 재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토목과 기계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기술이야.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도 쉽지 않아. 재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현장에서는 애송이 취급만 받았어요. 쓸모없다는 소리, 금방 그만둘 거라는 조롱.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저런 곳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가 남긴 빚, 2억. 그날 밤 자네가 우리 부부의 목숨을 구해준 값으로 우리가 대신 갚겠네. 재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자네만 괜찮다면. 회장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그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그룹이 지원하는 한성폴리텍대학 토목과에서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겠나? 재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숙사랑 학비도 전액 지원하겠네. 생활비까지 전부 다. 재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 자네의 기술과 성실함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자네의 가치를 알아본 거야. 재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요? 재윤은 담요에 얼굴을 묻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저한테요?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야. 회장이 조용하지만 힘있게 말했어요. 그날 밤 자네가 보여준 판단력과 기술, 그리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떠난 그 마음. 그게 자네의 진짜 가치지. 재윤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이정숙 여사가 재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도 돼요. 실컷 울어요. 그 말에 재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분노, 어머니 사진을 잃은 슬픔, 가디건을 빼앗긴 수치심, 해고당한 절망,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재윤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요. 알아요. 이정숙 여사가 재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그 따뜻한 손길에 재윤의 울음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재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재윤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었고 코는 빨갛게 달아올랐죠. 정말 꿈이 아닌 거죠? 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윤이 눈을 깜빡였어요. 조건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자네를 그렇게 만든 자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재윤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내일 아침, 나와 함께 그 회사에 가지. 재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성건설자재, 오상철 소장, 다시 그곳에 간다고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하나요? 물론이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숨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하고 끝내야지.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움켜쥐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 아버지를 부추겨 도망가게 한 것, 어머니 가디건을 숨긴 것, 안전화 신고 집에 가라며 비웃던 것, 그 모든 치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재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발로 서서 끝내겠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정숙 여사가 재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창밖에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재윤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윤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어요. 깔끔하게 다린 셔츠와 단정한 바지, 한태성 회장 부부가 마련해준 새 옷이었습니다. 어젯밤 회장 부부는 재윤을 근처 호텔에 묵게 해주었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편히 쉬어보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재윤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어제까지 공포에 떨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불씨 같은 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끝낸다. 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한태성 회장과 이정숙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습니다. 재윤 씨 소개하지. 회장이 그 남자를 가리켰어요. 한성건설 고문 변호사 정민호 변호사입니다. 정민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든 채 재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합니다. 그 한마디에 재윤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검은 승용차가 오성 건설자재 앞에 멈췄습니다. 재윤은 차에서 내리며 그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긴장되나요? 옆에서 이정숙 여사가 물었어요. 재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괜찮아요. 여사가 재윤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오늘은 자네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에 재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익숙한 담배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오상철 소장이 언제나처럼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윤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소장이 신문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제 잘린 놈이 뭔 낯짝으로 또 와? 돈이라도 빌리러 온 거야?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재윤 뒤로 한태성 회장과 정민호 변호사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의 분위기는 이 허름한 사무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뭐야, 이 사람들은. 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성건설그룹 고문 변호사 정민호입니다. 박재윤 씨 건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성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성건설이라고요? 소장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변호사가 옆으로 비켜서며 한태성 회장을 소개했어요. 한성건설그룹 한태성 회장님이십니다.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회장님? 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 더듬거리는 소장을 한태성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엊그제 우리 부부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당신이 해고했다면서.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인? 저 새끼가요? 새끼가 아니라 은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말을 가려서 하시지요.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뒤집히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과 연결이 되어 있을 줄은. 그러면 연결이 없었으면 뭘 해도 된다는 건가? 회장의 한마디에 소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정민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상철 소장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철했어요. 당신이 박재윤 씨에게 행한 행위들 정리해 왔습니다. 소장의 눈이 그 서류로 향했어요. 첫째, 미성년자에 준하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야간 및 심야 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둘째,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어제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뒤통수를 가격한 적도 있다던데.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요? 변호사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셋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박재윤 씨의 아버지 박병수 씨에게 채무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금전을 대여한 건, 그리고 그 사람이 도주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건네 도주를 방조한 건. 변호사가 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건 사기 공범 혐의에 해당합니다. 사기? 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휴대폰 문자 캡처 화면이었어요. 박병수에게 보낸 소장의 문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빠져. 아들한테는 빚 떠넘기면 돼. 어차피 그 새끼는 내가 부려먹을 거니까. 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건 김하은 대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본인도 소장님께 오래 당하셨다면서 이참에 다 끝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소장의 시선이 사무실 한쪽으로 향했어요. 구석에 서 있던 김하은 대리가 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바로 소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너 인연이. 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섰어요. 오상철 씨 맞습니까? 소장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동행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장이 뒷걸음질 쳤어요. 다 저놈이, 저 박재윤이라는 놈이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소장이 재윤을 손가락질했어요. 그 순간 재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윤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소장님, 재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한테 하신 거 저는 절대 안 잊을 겁니다.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애송이라고 무시했죠. 쓸모없다고 했죠. 안전화 신고 집에 가라고 비웃었죠. 재윤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우리 엄마가 디건 어디 있어요? 그 한마디에 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다른 놈들이. 누가 시켰는데요? 재윤이 똑바로 물었어요. 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경찰관들이 소장의 양팔을 잡았어요. 싫어. 나 안 가. 소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자기가 애송이라고 무시하던 20살짜리 청년. 그 청년의 조용한 눈빛 앞에서 소장은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윤은 멍하니 소장이 끌려간 문을 바라봤어요. 끝났다. 정말 끝난 걸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윤 씨, 김하은 대리였습니다. 이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뭔가를 내밀었어요. 낡은 가디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그 가디건, 창고에 버려져 있었어요. 몰래 챙겨뒀다가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재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디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은 씨도 고생 많으셨죠? 재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하은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재윤 씨가 버티는 거 보면서 저도 용기 냈어요. 이참에 저도 이 회사 그만둘 거예요. 재윤은 가디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바깥에서 한태성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회장이 재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재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재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해냈어. 오상철 소장이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윤은 한성폴리텍대학교 토목과 기숙사 앞에 서 있었어요. 5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깨끗하게 정돈된 화단, 캠퍼스를 오가는 또래 학생들. 이 모든 게 재윤에게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진짜 여기 다녀도 되는 걸까? 재윤은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마다 트럭을 몰았습니다. 밤새 욕을 먹고 맞고 비웃음 당하던 곳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입학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한성건설 장학생 특별 전형,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전액 지원. 꿈만 같았습니다. 재윤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이정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긴장됐어요? 재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뭐가요?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재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고 공부도 오래 안 해서요. 다른 애들은 다 똑똑할 텐데 말이에요. 재윤 씨, 여사가 재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재윤 씨는 눈보라 속에서 차 프레임 위치를 3초 만에 파악했어요. 와이어 각도를 계산하고 윈치 속도를 조절했죠. 재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공부예요.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공부. 여사의 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걸 이론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재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물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기숙사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재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습니다. 새 룸메이트?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환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난 김도현. 토목과 1학년이야. 반가워. 재윤은 어색하게 그 손을 잡았어요. 박재윤이야. 재윤이? 좋다. 앞으로 잘 지내자. 도연은 털털한 성격이었어요. 재윤이 짐을 푸는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나는 부산. 서울 처음이라 다 신기해. 나는 경기도. 아, 가깝네. 근데 너 뭔가 분위기가 달라. 뭐랄까, 현장 냄새 나는 느낌? 재윤은 흠칫했어요. 아, 미안. 나쁜 뜻 아니야. 도연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현장에서 일하셔. 30년 넘게 철근 묶으셨어. 그래서 나도 이쪽으로 온 거야. 재윤은 도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진짜? 응. 아버지가 평생 몸으로 하신 일을 나는 머리로 배워서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토목과 왔어. 도연의 눈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재윤은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자신과 비슷한 곳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나도 현장에서 일했어. 재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트럭 몰고 크레인 조작하고. 대박. 진짜?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너 이론만 배우면 바로 실전이네. 완전 사기 캐릭터잖아. 재윤은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재윤은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칠판에는 구조역학 기초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자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부터 구조역학 기초를 시작합니다. 먼저 힘의 평형에 대해. 교수님이 칠판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재윤은 긴장한 채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식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손에 땀이 났어요. 머리가 하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와이어가 있어요. 이 와이어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해봅시다. 각도가 달라지면 필요한 힘도 달라지죠. 재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와이어, 각도, 힘, 이건 알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경찰을 끌어올릴 때 몸으로 익혔던 거예요. 각도가 너무 크면 와이어가 끊어지고 너무 작으면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걸 현장에서 배웠죠. 그게 이 수식이었구나. 재윤은 다시 칠판을 바라봤어요. 아까는 외계어처럼 보이던 수식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날 밤, 재윤은 기숙사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내일 교수님께 물어볼 질문을 적어뒀어요. 야, 너 공부 엄청 열심히 한다. 옆 침대에서 도연이 말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하면 지쳐. 괜찮아. 재윤은 펜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 기회가 많지 않아서. 무슨 뜻이야? 재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원래 고등학교 못 갔어. 집안 사정으로. 도연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트럭 몰면서 일했어. 근데 운 좋게 기회가 생긴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 재윤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 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해.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벌떡 일어나 자기 책상으로 갔습니다. 뭐야? 나도 공부한다. 도연이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너 혼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한심해지잖아. 재윤은 피식 웃었어요. 고마워. 뭘? 우리 룸메이트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재윤은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복습을 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박재윤 학생. 어느 날 구조역학 교수님이 재윤을 불렀어요. 네, 교수님. 자네 현장 경험이 있다고 했지? 네. 잠깐이지만요. 잠깐이라니.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과제물 봤어. 이론은 아직 서툴지만 현장 감각이 뛰어나. 와이어 장력 계산 문제, 다른 학생들은 공식만 대입했는데 자네는 실제 작업 조건까지 고려했더군. 재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현장에서 했던 대로 쓴 건데요. 그게 대단한 거야. 교수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론은 가르치면 돼. 하지만 현장 감각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
자네한테는 그게 있어. 재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쓸모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송이라고, 금방 그만둘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였어요. 재윤 씨,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되시는 분 찾았습니다. 재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디 계세요? 충청도 쪽 작은 마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군요. 도망친 돈은 이미 다 탕진한 상태였고요. 재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윤 씨가 원하시면 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졌어요. 재윤은 멀리 보이는 캠퍼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한때는 원망했어요. 2억의 빚을 떠넘기고 어머니 사진까지 팔아버리고 도망친 그 사람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됐습니다. 재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소 안 할게요. 정말요? 네.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시는 거고 저는 제 인생 살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연락처는 제가 가지고 있을 테니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재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워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그 힘으로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나았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아버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 재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기숙사를 향해, 자신의 미래를 향해. 3년 후, 남해 해안가에 거대한 다리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뻗어나가는 사장교. 수백 개의 케이블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성건설그룹이 시공하는 국가기관 사업이었습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 재윤이 서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한 손에는 도면을 들고 허리에는 무전기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던 그 청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3번 케이블 장력 확인했습니다. 설계치 정상 범위입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4번 케이블 연결 작업 들어가세요. 와이어 각도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안전고리 이중 체결 확인하세요. 재윤이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씩씩한 대답이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재윤은 도면을 접으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무거운 철골을 들어 올리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그때 재윤은 남들에게 욕먹으며 철근을 나르는 막내였습니다. 애송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안전하에 진흙을 묻히고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한성폴리텍대학 토목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재학 중에 현장 실습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한성건설에 정식 입사했고 1년 만에 현장 기술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말했어요. 박재윤은 이론과 현장을 동시에 아는 드문 인재다. 선배 기술자들이 말했어요. 저 친구는 감이 달라. 와이어 한 번 거는 것만 봐도 실력이 보여. 모두가 인정하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임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재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헬멧을 쓴 젊은 작업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4번 케이블 연결 전에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재윤은 그 작업자의 손에 들린 계산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와이어 장력 계산할 때 바람 하중 빼먹었네요. 해안가라서 바람 세니까 꼭 넣어야 해요. 아, 맞다. 감사합니다. 젊은 작업자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재윤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3년 전에 자신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그때.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다 실수하면 사고 나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자가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재윤은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지. 그때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재윤은 후배들에게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가르쳐주고 실수하면 다독여줬어요. 자신이 당했던 일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재윤은 현장 한쪽에 마련된 간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태성 회장님이었습니다. 재윤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재윤 씨, 지금 시간 괜찮아? 네, 점심시간이라 괜찮습니다. 현장은 어때? 힘들지는 않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보람 있어요. 그렇겠지. 자네가 하는 일이니까.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전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따 저녁에 현장 근처로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볼 수 있을까?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응. 안 사람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네. 재윤 씨 일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재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년 전, 비 맞으며 공원 벤치에서 울던 자신을 이분들이 구해줬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재윤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이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고 매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어요. 재윤은 헬멧을 벗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서 한태성 회장과 이정숙 여사가 내렸어요. 3년 전과 다름없이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재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허허,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회장이 재윤의 어깨를 툭 쳤어요. 이제 우리가 남이야? 3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재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정숙 여사가 재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정말 듬직해졌네요. 3년 전에 비 맞고 있던 그 청년 맞아요? 여사님 덕분이죠. 재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됐어요. 여사가 손을 저었어요. 다 자네가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줬을 뿐이야. 세 사람은 언덕 위에 나란히 서서 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바다 위로 거대한 다리가 뻗어 있었어요. 수백 개의 케이블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멋지구나. 회장이 감탄했어요. 자네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 다리를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같이 만들고 있죠. 그래도 자네가 핵심 기술자잖아. 회장이 재윤을 바라봤어요. 재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자네는 이 나라의 길을 만들고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 다리가 완성되면 수만 명이 저 위를 지나다닐 거야. 자네가 계산한 케이블 장력, 자네가 확인한 안전기준 덕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거야.
재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재윤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항상 품고 다녔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 재윤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나 해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을빛이 재윤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약속 지켰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재윤은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날 낳아줘서, 가디건 사줘서, 나한테 힘내라고 해줘서. 이정숙 여사가 재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태성 회장이 재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 위로 뻗어가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장 아래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임님, 4번 케이블 연결 완료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윤은 눈물을 훔치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재윤은 회장 부부에게 가볍게 인사했어요. 저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가봐요.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일하는 자네 모습,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 재윤은 헬멧을 다시 쓰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케이블 연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후배 기술자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주고 다음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회장 부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참 대견하네요. 여사가 말했어요. 그러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청년은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야. 두고 봐요. 현장에서 재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번 케이블 준비하세요. 오늘 안에 연결까지 끝냅니다. 네. 우렁찬 대답이 메아리 쳤어요. 재윤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 모든 걸 잃고 비를 맞으며 울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오늘의 재윤을 만들었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어요. 자, 다들 집중.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다리가 그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20살에 모든 걸 잃었던 청년. 지금 23세 그는 이 나라의 길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더 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됩니다.